오늘의 연사이신 이찬희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님의 프로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요 경력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법무법인 유한 율촌 상임고문,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통일법제분과위원장, 한독통일자문위회 위원, 연세대학교 특임고수,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 변룰지원위원회 위원장, 이찬희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원래 직업은 변호사이지만 북한법과 통일법을 전공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평통의 통일법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제가 오늘 아마 온 것은 대한변호사협회, 전 바로 2월 22일까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했는데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자격이라기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그중에서 통일법제분과위원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할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 경력 중에서 파란색으로 제가 밑줄 낀 통일에 관한 제 경력을 가장 자랑스러운 경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강의할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법의 특징과 기능. 북한도 국가인데 과연 법이 있을까? 제가 북한법을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북한에도 법이 있습니까? 입니다. 근데 북한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법과 거의 비슷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 큰 법의 계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미법계입니다. 주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미법계, 판례법을 중심으로 형성된 영미법계가 있고, 또 하나는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발달한 대륙법계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바로 대륙법계의 국가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대륙법계 국가로서 헌법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법이 북한에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노동과 여성에 관한 권리는 오히려 법 체계적으로는 저희보다 더 발전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체계가 잘 만들어져도 적용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북한에도 법이 그대로 있다. 그래서 따라서 북한법의 특징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제처럼 남북한 헌법 및 법령의 비교, 남북한 헌법에 대해서 중심으로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법이라고 헌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법의 특징과 기능. 먼저 북한법은 법의 제정 및 운영이 당의 정책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그걸 수정하고 또한 적용하는 것이 모두 조선노동당에 따라서, 그리고 노동당의 총비서인 지금 현재의 김정은, 그 아버지 김정일, 김일성의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당의 정책에 예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에 예속되어 있죠? 법의 제정 및 운영이 각각 분리되어 있죠.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위, 법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위,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사법위,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리되어 있어 어느 한 권력이 절대로 법을 독점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는데 북한은 한 권력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도 제가 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이 법은 성문법을 말하는 겁니다. 북한 헌법을 비롯해서 남한 헌법까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제정되어 있는 최고의 형식적인 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으로 수많은 법들이 있고 우리 남한에도 약 5,000개가 넘는 그러한 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각종 성문법이,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성문법 우선주의 국가라서 성문법이 먼저 적용되는 데 비해서 북한은 이 최고위층의 교시와 지시, 그 다음에 조선노동당의 지침 강령, 그 다음에 내각의 정령 또는 결정이 최고의 법 규범이 된다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법을 보면 뭐뭐한 권리가 있다, 뭐뭐를 할 수 있다라고 권리 중심으로 법이 규정되어 있는 데 비해서 북한법은 뭐뭐 하여야 한다,
즉 인민은 뭐뭐 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전부 다 법이 의무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정법이 제정 시행되어도 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적인 기능은 매우 미미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그 법이 있다라고 해도 그것은 선언적 의미, 마치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당의 지시나 의지가 있어야지만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법 규정이 선언적이거나 형식적 규정에 불과하다라는 점에 북한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러한 북한법은 그럼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라는 점에 비춰볼 때 먼저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만들 당시에 남북한의 그 어떤 그 미소라는 강대국에 의한 분할 통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는 어떠한 작업이 진행되었느냐? 바로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 그 다음에 지주 같은 반봉건 세력을 척결해야지만이 신흥 권력이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종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숙청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도 뭐 연합판이 해가지고 수많은 내부 권력 투쟁도 있었지만 공동의 적인 반봉건 세력에 대한 척결이 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최고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 있었지만 실제로 그 법을 가지고 반봉건 세력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법대로 하라. 라는 것처럼 실제로 법이 어떠한 반봉건 세력의 억압과 체제 방어의 기능으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취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모든 그 토지에 무상, 몰취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무상으로 구결한 다음에 그것을 나눠주지 않고 국가가 소유하면서 경제정책 전반을 공산주의화로 진행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법이 그 통제의 수단으로서 기능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인민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방편으로 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즉 법을 적용하는지 여부는 마음대로 하다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법이 적용되니까 실제로 인민의 입장에서는 저 법이 언제든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칼과 창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인민들에게 법은 또한 무서운 존재로서 그 기능을 하였습니다. 북한 헌법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뭐 다양한 제가 북한 헌법전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우리 박원현 변호사님, 대한민국 헌법 어디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7월 17일 날 그 헌법이 제정되어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7월 17일이 제헌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1948년 9월 8일 날 북한 헌법은 제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인데 북한은 저희보다 조금 늦은 9월 8일 날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근데 이 헌법이 제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남북한에 상당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헌법을 만드느냐의 관점이 모아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한 45일 정도 일찍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1948년 제헌헌법은 반제 반봉건, 그러니까 그 당시 일제라든지 뭐 이러한 제국주의, 그 다음에 토착지주와 같은 반봉건 세력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의 성과를 고정시킨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북한의 의회인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 회의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도 제헌의회에서 제일 처음에 제헌헌법이 만들어진 것처럼 북한도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상 이 북한 제헌헌법은 인민민주주의 헌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좀 법적인 문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할 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헌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제헌헌법은 인민민주주의 헌법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어떠한 공산화가 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는 자본주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제, 반봉건 시대죠. 그거를 깨트리고 공산주의로 가야 되는데 직접 그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변화하면 너무 급격한 변화가 생기니까 그 중간에 완충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시적인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만들어 놓는데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맞는 헌법이 인민민주주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때로 필요하면은 협상보다 무력에 의한 통합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은 그게 크게 중요시하지 않다라는 점이 인민민주주의 헌법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북한 헌법은 최초의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반제 반봉건이라는 목적을 달성해서 공산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헌법이라는 의미에서 인민민주주의 헌법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2년까지 5차례에 걸쳐서 이 헌법의 개정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헌법은 소련의 헌법의 영향이 아래서 제정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소련도 역시 대륙법계 하나이고 북한 헌법은 소련 헌법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중국 헌법도 사실은 그 모법은 소비에트 헌법입니다. 즉 소련 헌법에서 전부 다 그 영향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각각의 체제의 특성에 맞춰서 약간씩 초창기 헌법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에트 헌법이 공산주의 헌법에는 모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1972년에 제정된 제6차 개정입니다. 1972년 12월 17일 날 6번째의 개정이 이뤘는데 이때 북한 헌법에 완전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이번에 올 1월 19일 날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이 어제 그저 2월 13일인가 발표가 되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자주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회의 전국적 범위에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발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자주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주라는 말을 등장시키면서 그 다음에 중국이나 소련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의 체계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면서 주체 사상의 어떤 복선을 깔아놓는 그러한 헌법으로 1972년 제6차 개헌이 있습니다. 북한에 제가 시간을 좀 8대 명절이 있습니다. 북한의 8대 명절. 북한의 8대 명절 혹시 제가 다 아시는 태양절이라고 하는 김일성 생일 4월 15일이죠. 그 다음에 광명성절일. 북한에서는 이제 김일성을 태양이라고 하니까 그 아들인 김정일은 가장 밝은 광명성이라는 별의 이름을 따서 광명성절이라고 합니다. 2월 16일. 그 다음에 우리 가장 북한이 이상하게 그렇게 반일제를 하면서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고 했는데 신정을 세고 있습니다. 물론 구정도 민속 명절로 구정도 세고는 있지만 신정 그리고 건국일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건국일인 9월 9일 그 다음에 노동당 창거일인 10월 10일 그 다음에 노동자의 날이고 또 하나가 해방 8월 15일 해방일입니다. 조선 국가 해방일입니다. 마지막 하나의 휴일이 바로 제헌절입니다. 북한도. 우리 근데 남한은 제헌절 휴일 아니죠, 요새? 휴일인가요? 북한은 제헌절이 휴일입니다. 그래서 제헌절 날 제6차 개정이 있었던 1972년 12월 27일을 제헌절 휴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국가 명절 말고 민속 명절이 있는데 북한 인민들은 민속 명절보다는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최고의 명절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고기와 식량이 배급되니까 그걸 최고의 명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헌법의 주요 내용으로 보면은 수도를 서울에서 평양으로 변경하고 조선노동당의 우월적 지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조선노동당이 바로 국가를 이끄는 주체임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를 영도한다 이렇게 쓰면 당장 위헌수성 제기되고 난리가 나겠죠.
그렇지만 북한은 헌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무상 토지 물취를 하면서 생겼던 그런 어떤 잔재들, 문제점들을 이제 헌법적으로 1945년 이후에 계속 그러한 어떤 정리 작업이 진행되다가 1972년쯤 돼서 완전하게 개인 소유를 배제하고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체 사상의 헌법 규범화. 제가 아까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라는 단어를 써서 주체 사상의 복선을 깔았다. 이 이후에 북한을 지배하는 이념은 주체 사상입니다. 북한은 크게 세 가지의 사상으로 유지되는데, 하나는 주체 사상, 두 번째는 이제 폐기된 김정일에 의한 선군 사상, 즉 가장 우수한 조직은 군대이기 때문에 군대가 하는 그런 조직과 운영을 일반 사회도 따라야 한다라는 선군 정치, 선군 사상, 그 다음에 유일적 영도 사상, 이 세 가지가 북한을 지배하는 사상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사상인 김일성에 의한 주체 사상이 헌법에 명시되고, 그렇게 주체 사상이 명시되면서 김일성의 지위가 강화되니까 국가 주석제,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김일성은 사실은 내각의 수상 정도의 총리 역할을 했었는데, 국가 주석으로서 명실상부한 국가 원수가 되는, 국가의 대표가 되는 그러한 헌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2년 헌법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헌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92년에 제20년 만에 제7차 개정이 있어서, 이 헌법 개정은 왜 이루어졌느냐? 바로 김정일 후계 체제 구축을 위해서. 그러니까 김일성이 1994년에 사망을 했지만 그 전에 이미 나이도 많고 병으로 시달리니까 후계 체제. 근데 사실은 김정일은 20년 동안 그 후계자로서의 지위, 그 이복 형제들과의 갈등, 계모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후계 체제를 그래도 공고히 굳혀나갔는데, 그 김정일로 후계 체제를 구축하는 그러한 내용을 제7차 개정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주체사상으로 완전하게 대체했습니다. 이때의 명분이 뭔가 하면, 우리는 자주적 국가이기 때문에 소련의 이러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어떤 그 교조적인 공산주의 사상을 벗고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주체 사상을 건립하자라는 취지로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소련 연방의 해체와 동구권의 몰락에 따른 위기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그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는 것을 보고 인민들이 거기에 동요될까봐 헌법으로 체제 수호의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998년에 제8차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걸 김일성 헌법이라고 하는데, 94년에 김일성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정리할 후계 체제를 정리하는 문제로서 등장한 헌법이고, 이때 등장한 헌법의 이름이 김일성 헌법입니다. 김정은이 사망한 이후에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에 김정은이 등장하고 몇 년 있다가 김정은 헌법으로 대체된 것처럼, 이때는 김일성 헌법에서 김일성 사망을 배경으로 김정일 체제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 헌법 개정이 있었고,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체제를 공고하게 강화하고,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 헌법 서문을 보면 제일 앞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주석 김일성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조국 건설 사상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 헌법을 제정한다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대한 주석, 위대한 영도자라는 말을 헌법의 제일 앞에 규정되어 있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라는 말로 그 체제를 쓰는데, 여기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나라다라는 것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헌법의 제일 처음에, 북한의 헌법의 제일 앞줄에 모든 것이 다 집약해서 넣는데,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나라다라는 것과 주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이념은
주체사상이다라고 해서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아까 이제 김정일에 의한 김일성 헌법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제9차 개정은 이제 김정일이 사망한 다음에 제9차 개정 헌법은 이제 그 주체사상과 동시에 선군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군을 본받자라는 선군사상을 헌법의 통치 이념으로 명문화했습니다. 1998년 이후에 어떤 일이 북한에서 발생했죠? 바로 고난의 행군입니다.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이 등장하면서 이 정상적인 국가 체제로서는 국가의 경제를 이끌어갈 수 없으니까 군을 본받자라는 의미에서 선군사상으로 통치 이념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이제 공산주의가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를 할 수가 없는 체제가 무너져서 지금 북한에서 그 가장 그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장마당입니다. 사실 북한 경제가 국가에 의한 공산주의 경제가 무너진 것은 2009년에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고난의 행군 때부터 10년간 북한 경제는 완전히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졌다라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국방위원회 중심이고 10차 헌법 개정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법제도에 대한 개정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에 김정은이 등장하고 종전에 김일성 헌법이라고 불렸던 것을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키면서 김일성 김정일 헌법으로 제11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즉 김정일의 사망을 배경으로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목적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국방위원장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수정하면서 거기에 김정은이 제1부위원장으로 제1위원장으로 그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일이 국방위원회를 구축하며 1972년 헌법에서 본인의 권력을 강화시킨 것처럼 김정일 하면 국방위원회, 국방위원장이 가장 강력한 그 동일시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이라고 헌법에 명시하면서 이 헌법이 김일성 김정일 헌법으로 이제 명명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등장을 해서 아버지 체제의 어떤 그 권력에 대한 기반 조성 작업은 바로 11차 개정에 의한 김일성 김정일 헌법으로 규정하는데 본인이 뭔가 인민들에게 너무 젊은 어린 나이에 국가의 지도자가 되니까 과연 저 김정은이라는 젊은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희석화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의무교육을 종전에 11년에서 12년으로 연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유치원까지 의무교육에 전부 다 포함을 시키면서 김정은이 인민, 특히 어린 대중을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느낌. 자기가 나이가 어린데 뭐 중년이나 노년분들을 대상으로 내가 당신들의 지도자의 아버지요. 이렇게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안 따르죠. 그러니까 제일 그 선전하기 좋은 대상인 어린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너희들을 지켜주는 따뜻한 부모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의무교육을 연장하는 조치를 하고 이걸 헌법에 규정을 합니다. 13차 규정은 국무위원회 신설입니다. 국방위원회 체제가 김정일 체제이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국무위원회를 해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등극하는 13차 개정이 있었고요. 마지막 헌법 개정이 2019년에 있었던 제14차 헌법 개정입니다. 물론 요 뒤에 한번 8월 29일 날 수정 보충이 있지만 아주 간단한 작구 정도 수정이기 때문에 마지막 헌법 개정을 4월 11일 날 있었던 14차 개정으로 하면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국가원수로 명시합니다. 원래 국가원수는 누구죠? 북한의 국가원수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국가원수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장이 형식적 국가원수로 되어 있던 것을 명실상부하게 국무위원회
원래의 실권자인 김정은을 국가 원수로 명령하는 이러한 내용을 하고, 그다음에 군이 갖고 있는 한계, 선군 정치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선군 정치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면서 선당 정치로,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을 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라라고 하는 선당 정치를 이제 헌법상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북한이 14차에 걸쳐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9차례에 걸쳐서 헌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북한 헌법을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어떠한 체제의 헌법 변경들이 있었는가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헌법은 1948 5월 10일 재헌국회, 헌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헌법을 제정하고 7월 17일 날 대통령 중심제의 단원제의 헌법을 저희가 제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헌법이 공포된 7월 17일이 저희는 제헌절이죠. 네. 그 다음에 제1차 개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개헌한 1차 개헌, 그 다음에 54년에 2차 개헌을 통해서 60년에 대폭적인 체제의 변경이 있는, 즉 대통령제에서 의원 내각제, 그리고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체제를 변경하는, 그러니까 국가의 구성체제를 변경하는 헌법 개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 처벌을 위한 헌법 개정이 4차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차 헌법 개정으로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로 다시 헌법이 돌아가는 거죠. 바로 5.16 혁명에 따른 군사정부가 등장하면서 의원 내각제와 양원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문제점들에 대한 시정이라는 목적으로 대통령 중심제의 단원제가 다시 복귀되고,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기구 구성 체제로서는 이 체제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을 위한 1969년의 삼선 개헌, 그 다음에 국가 통치 체제를 공고하기 위한 유신헌법. 아까 제가 북한 헌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언제 있었고 주체사상이 언제 몇 년도 헌법에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죠? 6차 개정. 1972년 6차 개정의 주체사상과 김일성이 국가 주석이다라는 국가 주석제가. 그러니까 북한이 권력이 집중되면서 체제가 점점 강화되자 남한도 거기에 맞춰서 북한이 저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명목으로 유신헌법, 그래서 대통령이 유신국회를 구성하고 그 유신국회의 국회의원들을 임명해서 국회를 스스로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유신헌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은 서로 간의 경쟁과 체제의 공고화를 같이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 헌법 변천사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다음 8차 개정이 있고, 이건 주로 기본권에 관한 그런 부분과 통치구조에 관한 부분에 8차 개정이 있었다가 제9차 바로 여야 합의 직선제 개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현재 거의 그 35년 이상을 이 헌법을 유지되고 있는데, 그래서 1987년 헌법이 지금도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헌 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결국 정치인들의 싸움에 아직도 통치 구조를 제외한 다른 부분, 기본권과 같은 부분에 대한 개헌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간단하게 남북한 헌법의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주의 국가 헌법입니다. 북한 헌법은 사회주의 국가 헌법입니다. 북한 헌법에 여러분이 혹시 그 법제처라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헌법 이렇게 법률 검색을 넣으면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 헌법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그 나라의 명칭을 앞에다 쓰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 헌법의 공식 명칭은 헌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북한 헌법의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입니다. 사회주의란 말이 제가 아까 체제 변경에 인민민주주의 헌법을 폐기하고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뀌었다라고 할 것처럼 사회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주의 국가는 헌법에 대한 접근 태도가 회의주의적입니다. 즉 헌법이라는 것은 권력자에 대한 불신, 권력은 집중되면 결국 우리 국민에게 해를 끼친다.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한다.
따라서 권력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부정적인 시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을 만든 겁니다. 1215년에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부터 시작해서 모든 헌법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는 그러한 역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 헌법은 낙관주의입니다. 헌법은 우리 사회를 풍요하게 만들고 권력자가 국민들을 통치하는데 조금 더 편리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낙관주의적 헌법에 대한 접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적 목적에 있어서 자유주의 국가 헌법은 개방적 사회, 즉 열린 사회의 헌법입니다. 누구든지 그 의견을 다 담고 그 국민의 다수에 의해서 다수의 의사에 의해서 헌법이 개정되는 그러한 개방적 헌법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거에 대해서 폐쇄적 사회의 헌법, 즉 닫힌 사회, 권력자의 모든 것이 그 헌법에 담겨져 있고 그 헌법마저도 권력자의 의지에 의해서 언제든지 부정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헌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사회 모델로서 다원주의 모델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가 다양한 구성원으로 어떤 인종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다원주의를 전제하는데, 사회주의 국가 헌법은 일체주의를 지향합니다. 즉 공산화라는, 그리고 공산주의적 인간을 개조하자라는 일체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당 모델로도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이번 선거도 보니까 정당 명칭 달고 나온 사람이 제가 보기엔 한 14개는 넘었는데, 실제로 따지면 대한민국의 정당이 지금 우리는 열린민주당, 이거 다 없어진 당인 줄 알잖아요. 열린민주당 실제로 있습니다. 공화당 지금도 다 있습니다. 민주공화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한민국의 정당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즉 다당주의를 원칙으로, 복수정당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북한은 조선노동당이라는 유일 정당을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형식적으로 정당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조선노동당의 위성정당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도 지난 선거 때 위성정당 2개를 크게 경험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하나와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을 각각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위성정당을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노동당의 위성정당, 따라서 유일정당제다. 정부 형태는 다양한, 자유주의 헌법은 다양한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아니면 이원집정부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정부를 구성하는 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 헌법은 회의제 정부 형태입니다. 즉 무슨 정무국, 상무위원회, 정무위원회 이런 식으로, 국방위원회, 국무위원회, 이런 위원회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 위원장이 결국은 국가 주석으로서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회의제, 어떤 민주적인 것을 표방하는 회의제 정부를 민주적 중앙집중제 정부라고 합니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지만 권력은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는 그런 민주적 중앙집중제 정부이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련과 중국의 그 어떤 정부 형태가 이러한 회의제 정부 형태이고, 북한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화된 1인에게 집중된 형식적 회의제 정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 국가는 국가기관의 조직 운영 방식으로 권력을 분립하죠.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을 하고, 입법부 내부에서, 사법부 내부에서, 행정부 내부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취하는, 권력 분립을 취하는 데 비해서 사회주의 국가 헌법은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의 규범력은, 자유주의 국가 헌법은 법의 규범력을 인정해서 그 헌법은 법이니까 따라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는 어떠냐? 법이 있으면 따라야 되는데 저 법도 권력자 입장에서 보면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법의 수단성과 도구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헌법전의 양식 표현. 혹시 북한 헌법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쑥쑥 익힙니다. 그냥 이렇게 소설책 읽듯이 쭉쭉 말이 너무 평이하고 쉽게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나마 법 중에서 제일 어려운 용어를 안 쓴 법인데도 대한민국 헌법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즉 헌법전의 양식과 표현이 어떤 전문가의 영역이냐 일반인의 이해 영역이냐
있다라는 점에서 자유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헌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을 해석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헌법 교수님들이 많으시죠. 저도 한국 헌법학회 부회장도 하고 했었는데요. 헌법은 해석의 문제라고 해서 각가의 시각에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는 다 당이 그 해석을 독점합니다. 이렇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리는 순간 더 이상 그거에 대한 논쟁이 불가한 그런 체계의 특징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의 전체적인 구성 형식도 대한민국은 전문과 이렇게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서문과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헌법의 양자를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국가의 이념이 어디를 중심으로 두느냐라는 것인데요. 먼저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총강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국가 기구, 국회라든지 정부라든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라든지 이러한 국가 통치 기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권 다음에 통치 구조가 나오는데 북한 헌법은 어떻게 있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라고 해서 기본권이 국가의 통치 구조보다 더 후에 그러니까 헌법이 무엇을 더 우선시하느냐가 헌법 자체, 헌법의 구성 체계를 보면 명백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점에서 남북한이 국민을 대하는 우리는 국민, 북한은 국민 혹은 인민으로 표현되는 국민을 대하는 기본적인 시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헌법전의 구성 체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이렇게 놨습니다. 법령의 적용 순위도 대한민국은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 다음에 각 내부적인 어떤 지침 이런 걸로 떨어져 있는데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교시, 최고 지도자만 바뀌고 조선노동당 규약, 그 다음 노동당 강령, 그 다음에 헌법이 조선노동당의 규약이나 강령보다도 더 아래에 있다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왜 이런 헌법을 그래도 나라라는 게 있으면 헌법이라는 기본법이 최고법으로서 적용돼야 되는데 왜 이런 헌법조차도 최고 지도자의 말 한마디, 글 한자에 보다 아래에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제가 아주 예전부터 제가 이제 대학에서 북한법을 강의하는데요. 아주 옛날부터 강의하는 첫 시간에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보면 됩니다. 즉 저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1945년 해방 이후에 공화국 체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잠시 독재라는 대통령들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 국민들이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정부 선택의 권리가 국민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명으로 하든지 아니면 촛불 집회를 하든지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국민이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력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국민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원래 북한에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그 예전에 고조선을 떠나서 고구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마지막으로 일본 왕이라고 하는 왕, 전체주의. 그러니까 어떤 왕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45년 해방이 되자마자 소련군 소자인 김일성이 등장해서 원래는 러시아의 생각은 그래도 국가라면 어떤 체계가 있어서 조만식 선생을 국가 원수로 생각하고 김일성을 한 수상 정도로 생각해서 이러한 체제로 국가대표는 조만식, 국가의 운영은 자기들의 그 어떤 아바타인 김일성 이렇게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고당 조만식이 공산주의를 거부하는 순간 암살당하고 김일성이 이제 국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죽고 계속 김일성이 권력을 잡는 동안 계속 어떤 작업을 했느냐? 김정일에 대한 후계 작업, 오죽하면 헌법 개정도 김정일에 대한 후계 작업을 공고하는 그러한 헌법 개정 작업을 하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고구려 때부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일본 왕을 본 이후에 공화국 체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말은 하지만 공화국 체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왕.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처음에 김정일이 죽었을 때 저 김정은이가 권력을 잡는 순간 북한은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권력기관이 장성택이나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 북한 이탈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말고 누가 돼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역성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성혁명. 역성혁명이라는 것은 왕이 정말로 잘못했을 경우에 성을 바꾸고 왕조를 바꾸는 혁명을 하는 것이지 하늘의 뜻이 아닌 다음에 패륜한 왕이 있어도 그 왕을 받아주는 것이 일반적인 왕조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정말로 권력에서 어떤 그 인민을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패륜 정치를 하지 않는 한 김정은을 당연히 왕조의 일원으로, 그래서 백두혈통이 중요시되는 것이고, 이번에 조선노동당 규약, 이 내용이 길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여기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고, 사실은 자료를 보내도 며칠 있다가 그 조선노동당 규약이 새로 개정된 것이 발표가 되어서 그 내용을 제가 말씀만 간단히 드리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국적 어떤 자주적 민주주의적 발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주적, 그리고 민주주의적 발전, 그러면 남조선 혁명론을 포기했느냐?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결국은 남조선을 공산화시켰던 남조선 혁명론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조선노동당 규약의 개정에 이번 1월 개정에 남조선에 대한 어떤 그 평화주의적 접근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노동당 제1비서라는 것을 두고 이것은 국가원수 김정은의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체제에서는 오로지 1인 이외의 대리인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일도 김일성의 대리인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은도 물론 갑자기 김정일이 죽어서 등극하긴 했지만 결코 대리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1인자만 있는 사회에서 대리인, 제1비서를 두면서 대리인을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김정은의 건강이 안 좋거나 어떠한 체제 변화의 상황이 있어서 자신을 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인물을 내세운다라는 것으로서 지금 김정은의 어떤 그 신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문제점이 이번 조선노동당 규약에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 지역적인 내용이라서 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주어진 시간 8시까지 한 5분 정도 제가 이 남북한 헌법을 비교해 드리고 여러분이 법이라는 단어,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가지고 계신 평소에 의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가졌던 생각과 한번 공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강의에서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년도에 헌법이 개정되고 몇 년도에 누가 권력을 잡고 어떤 국가체제가 어떻게 변경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뼈대인 법 그리고 헌법,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점에서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좀 무거운 주제로 한번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법. 자, 이게 무슨 자인지 우리 김규태 전임 회장님께서 제일 그래도 연장자이신데 이게 무슨 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문 세대이시죠? 이걸 아시는 분은 사실 없죠. 이거는 법자의 고어입니다. 법자. 이 법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면 여기 보면 왼쪽에는 물숫자, 그 위쪽에는 이상하게 말처럼 생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은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따는 건데 저건 바로 해태태 혹은 해태치라고 부르는 전설 속에 있는 동물인 해태를 형상화한 상형한 문자입니다. 저 위에 뿔이 하나 있죠. 지금 저희가 보면 광화문에 있는 해태 동상은 뿔이 없는데 원래 전설 속에는 저 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밑에 보면은 갈것자가 있습니다. 즉 법자의 고어는 물숫자와 해태 치자와 갈것자의 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물과 해태라는 동물이 이 법자를 형성하는데 어떠한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보는데 중국에 보면 요순시대라고 가장 태평했다는 전설 속의 시대가 있습니다. 요순시대에
고요라는 법의 집행관이 있었습니다. 즉 판관 포청천처럼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해태라는 영험한 동물을 데리고 다녀서 범죄자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 죄를 판단해서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해태가 그 뿔로 저 글자 제일 위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저 뿔로 들이받아서 강물에다가 던져버렸답니다. 그래서 떠나서 물에 익사시켜서 수장시켜서 형을 집행하는 데서 이 법법자가 등장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법법자 쓰자면은 헌법, 민법하고 저희 사법시험 칠 때 보면은 법이라는 단어를 수백 번 쓰는데 저걸 다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법을 어떻게 썼느냐? 예, 이렇게 법법자죠. 네, 요거는 너무 쉽게 다들 아시죠? 법법자입니다. 이렇게 물수와 갈거 두 가지로 구성됐습니다. 해태라는 걸 빼고 물수와 갈거인데 그러면 왜 법에다가 이런 물수자를 계속 남겨뒀을까? 물론 전설의 그 해태가 등장하면서 물에다가 던져서 집행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 물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 우리가 노장사사에 그 노자가 했던 말에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 상선, 최고의 선은 약수, 물과 같다라는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는데 물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특성이 아까 제가 법의 특성도 말씀드렸지만 물의 특성과 법의 특성이 서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법법자의 삼수라는 물수를 옆에다가 쓴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 물은 겸손합니다. 어떤 물이든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무리 모터로 위로 올려도 무조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법 또한 위에서 권력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 즉 아래 통치 구조상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의 혜택을 받을 가장 아래에 있는 일반 국민을 권력을 가진 혹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이 되어야 됩니다. 즉 물이 갖고 있는 겸손처럼 법도 국민을 위한 법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포용. 물에는 어떻습니까? 물은 빨간색 물감을 풀면 빨간색 물이 되고 파란색 물감을 풀면 파란색 물이 됩니다. 어떠한 색깔도 다 포용해서 그 색깔에 맞춰줍니다. 우리 사회 역시 지금 대한민국이 저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 국가이고 전 세계에 드물다. 그러나 지금 저희 대한민국 인구의 10%가 벌써 외국 농촌에 가면은 초등학교에 보면은 외국인 이주민 자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촌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 이주 노동자, 이주민을 포함하고 또한 스스로 국제 결혼. 저도 저희 아들 둘이 있는데 두 놈 중에 한 놈이 외국 사람이랑 결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좋아하면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종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사회 통합의 기능으로서의 법이 작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물이 모든 것을 포용하듯이 법 역시 사회 통합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사회 통합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전제가 뭐냐 하면 평등입니다. 저 사람은 공부를 못해서 저 사람은 돈이 없어서 저 사람은 못생겨서 저 사람은 나랑 얼굴 색깔이 달라서 이런 식의 저 사람은 어느 지역 출신이라 이러한 차별이 아니라 평등이 사회 통합의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물처럼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융통성입니다. 물은 동그란 통에 담으면 동그래지고 네모난 통에 담으면 네모나집니다. 하다못해 우리 아이스크림 만들어 볼 때 별표, 그다음 물을 담으면 별표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즉 그 상황에 맞게 적용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법이나 북한 법이나 다 독일, 프랑스의 대륙법계, 북한은 독일, 프랑스의 대륙법계를 러시아를 통해서 전수받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독일법을 일본을 통해서 전수받은 다 대륙법계 국가라서 성문법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성문법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글자로 된 법을 따라서 그걸 해석하는 법학인데 그러한 법은 모든 사회 현상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도움을 받아가면서 법을 융통성 있게 해석 적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법이라는 것은 결국 물이 갖고 있는 것처럼 겸손하고 또한 포용하고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 법의 가장 큰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남북한 헌법을 통관하는 그러한 기본 원칙이 된다면 우리의 민족 통일도 머지않아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사실은 대학에서 한 학기 이상을 제가 대학에서 3학기 동안 북한법 연구 총론, 북한법 연구 강론, 남북한 법제 비교 3학기 동안 강의하는 내용을 50분 동안 담아서 강의하려고 하니까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아마 무리하셨겠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민주평통 강남구 협의회 모든 자문위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남북헌법을 비교를 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많은 통일 국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독일도 있었고 베트남도 있었고 예멘도 있었고 저희가 분단됐다가 통일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국가든지 간에 그 체제, 공산 사회주의하고 자유주의가 통합됐을 경우에 융합되는 법을 만들어낸 적은 없습니다. 이기는 쪽의 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그런데 결국은 이제 자유주의 경제로 흘러가는 시대 흐름 맞추는 거고요. 저희가 북한이랑 만약에 저희가 주체가 통일한다면 북한의 그 사회주의 헌법을 저희 체제에 도저히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한의 자유주의 헌법을 적용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문제점들을 수정해 나가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통일된다고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덮어쓰는 과정에서 가장 적합한 법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최재천 교수님을 되게 존경하는데 소통하면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법, 북한 체제를 이용하면 우리 남한법을 덮었을 때 북한에 2천만이 넘는 저 북한 인민들을 가장 충격이 덜하게, 그리고 북한 체제가 어느 정도의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법을 융합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남북 교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 기업 간의 자매 결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의지도 많죠. 개성공단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의지의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북한 권력자들의 의지이죠. 남북 연락사무소 그냥 폭파해버리고 승질난다고 그런 사람들하고 이게 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나중에 법령의 통합의 정지 작업으로서의 큰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남북한 기업 간의 자매 결연이 가능하고 그 대표적으로 등장할 수 있던 것이 이제 4.27 판문점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이 정치적 선언뿐만 아니라 결국은 정치적으로 상대방 체제를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협력을 하면 경제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정경일체라고 저희가 표현하듯이 붙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4.27 판문점 선언이 그 이후에 하노이라든지 싱가포르 선언을 거치면서 잘 안 됐는데 바이든 정부 하에서 새로운 어떤 전기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매 결연이나 남북 간의 문화, 경제 소통은 통일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정지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의의 여신이라는 DK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변협회장을 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법원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거기마다 특히 대법원에는 다 그 정의의 여신 DK가 있는데 그 나라의 형상에 따라서 저희 대법원에 가시면 약간 한복을 입은 그런 정의의 여신이 있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주 드레스를 멋있게 입은 그런 저기가 있는데 말씀하신 한쪽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가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저울의 균형을 보고 한쪽의 균형이 깨진 순간 그 칼로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와 받을 벌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민법에서도 자기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 책임을 지는 과실 책임주의.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형평, 공정해야 돼요. 공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공정하지 않다.
법원의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 정치인의 어떤 정책이 공정하지 않다. 그 공정 프레임에 걸면 우리 사회가 갈등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뭐 조국 대학 입시에 자녀들의 공정하지 않았다. 이런 공정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큰 이념이고 그것이 바로 사법의 가장 큰 이념인데 그 이념이 지금 많은 혼란을 겪고 갈등을 겪고 있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혼란기도 제가 대학 다닐 때에도 그 전경들이 학교 안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노랫말 한번 잘못해서 불려가 뚫겨 맞고 했던 시절인데 지금은 저희 유튜브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옛날에 우리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 살아있거나 전두환 대통령 살아있을 때 저런 말을 유튜브를 했으면 쟤는 남산 어디선가 밤 병신은 듣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그거에 따른 대신 책임을 법적 책임, 손해배상이라든지 명예훼손죄, 형사책임을 지는 건 몰라도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회장님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혼란기를 겪었다라는 추억으로 간직할 걸로 저는 믿습니다. 네. 개성공단을 할 때 우리가 흔히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법이 새로운 법을 그러니까 남한 법을 만들고 북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남북관계 기본 발전법이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우리는 우리대로 법을 만들고 북한은 북한대로 법을 만듭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것은 각종 조약과 규약처럼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요 구역에 적용되는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 법을 만든 것은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하면서 체제가 다른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의 법 체계가 다른 이 두 체제를 잠깐 동안 혼합해서 적용해 봤다라는 점에서 개성공단의 어떤 운영은 우리의 통일 이후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개성공단이 아직도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이제 체제의 어떤 변화, 그 다음에 북한 정책 당국의 어떤 입장 변화에 따라서 개성공단은 북한도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북한이 지금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매년 1%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경제가 나아졌다라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도 있고 또 북한 경제가 갖고 있는 가장 취약점 있는 우리 어떤 선진적인 기술 부분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결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경제 구조 하에서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장마당 이런 시장 경제가 잠깐 도입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도 시장 경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개성공단을 운영했던 그런 경험과 노하우는 앞으로 남북 간 그 교류 협력의 큰 자산으로서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북한 헌법의 비교도적 고찰을 강의해 주신 이찬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